1646년 4월 한양 궁궐에 사약이 준비되었습니다. 그 독배를 마셔야 하는 여인은 소현세자의 아내 민회빈 강씨였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고작 석 달. 상복도 채 벗지 못한 며느리에게 왜 사약이 내려진 걸까요? 조정 대신들은 믿기 어려운 죄목을 상소했습니다. 세자빈이 주술을 부려 임금을 독살하려 했습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소문으로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증거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왕실의 며느리가 하루아침에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된 걸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여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조선의 미래 자체가 송두리째 바뀐 사건이었습니다. 민회빈은 떨리는 손으로 치맛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새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궁궐 담장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인조 임금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의금부 관리들이 검은 가마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회빈의 처소 밖에는 궁녀들이 담장처럼 둘러섰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조귀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자점과 정적들은 이미 다음 수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회빈의 새 아들, 제주도 유배, 소현세자 가문의 완전한 제거. 민회빈은 결심했습니다. 죽더라도 죄인으로는 죽지 않겠다. 하지만 궁궐의 정치는 한 여인의 결심 따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죄의 언어는 완성되어 있었으니까요. 증거도 없이, 재판도 없이, 오직 의심만으로 한 여인의 목숨이 결정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민회빈은 정말 주술을 부린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음모였을까요? 이 비극을 이해하려면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637년 1월,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 왔습니다. 삼전도. 인조 임금이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은 그날입니다.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309고 둘에 조선의 왕이 오랑캐 앞에 이마를 땅에 찧었습니다. 더 참담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세자와 대군을 볼모로 보내라.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두 아들이 청나라로 끌려갔습니다. 세자빈 민회빈 강씨도 남편을 따라 함께 떠나야 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고작 22. 심양, 그리고 베이징. 8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국 땅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볼모라는 이름의 인질이었습니다. 궁궐이 아닌 감옥 같은 숙소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소현세자는 그곳에서 새로운 세상을 보았습니다. 서양 선교사 아담샤를 만났고 천주교 서적을 읽었습니다. 망원경, 자명종, 서양식 대포까지. 조선에는 없던 신문물들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조선도 변해야 한다. 세계는 이미 이렇게 앞서가고 있다. 세자는 확신했습니다. 청나라와 화해하고 서양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하지만 한양의 인조는 달랐습니다. 청나라는 오랑캐, 그들의 것은 모두 더러운 것. 명나라를 배신한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죄책감. 아들이 오랑캐의 편이 된 게 아닌가? 의심의 씨앗이 왕의 마음속에 싹 텄습니다. 1645년 2월 드디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8년 만에 돌아온 고향. 하지만 세자와 세자빈을 기다린 건 따뜻한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냉랭한 시선들, 청나라 냄새가 난다는 속삭임들. 조정 대신들은 세자가 가져온 서양 물건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저것들이 다 무엇이냐? 민회빈은 느꼈습니다. 여기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궁궐 곳곳에서 감시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상궁들의 수군거림, 대신들의 차가운 태도, 세자의 개혁 구상은 점점 벽에 부딪혔습니다. 인조는 아들과 대화조차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조귀인. 인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후궁. 그녀는 교묘하게 부자간의 틈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자께서 청나라에서 재물을 모았다 하옵니다. 세자빈이 오랑캐 풍습에 물들었다 하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독이 되어 왕의 귀에 스며들었습니다.
민혜빈은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뜻을 따르기보다 아이들을 지키는 게 먼저다.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석철, 성린, 석견. 이 아이들만은 반드시 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 조용히 지냈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세계에서 침묵은 약점이었습니다. 약자의 침묵은 오히려 공격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1645년 4월 26일, 귀국한 지 2달 만에 소현세자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학질에 걸렸다는 게 공식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신은 이상했습니다. 온몸이 새까맣게 변해 있었고 7구멍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명백한 독살의 흔적. 민혜빈은 알았습니다. 남편이 살해당했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 차례는 자신과 아이들이라는 것을. 소현세자의 장례식장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왕실의 장자가 죽었는데도 궁궐엔 슬픔보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혜빈은 머리를 풀어 헤친 채 시신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대체 누가 당신을 이렇게 만든 겁니까?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인조가 손자들을 제쳐두고 둘째 아들을 세자로 책봉한 겁니다. 복림대군, 훗날의 효종. 정상적이라면 소현세자의 장남 석철이 세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단호했습니다. 복림을 세자로 삼는다. 왕위 계승의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혜빈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챘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울 생각이구나. 인조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에게는 깊은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병자호란의 수치, 청나라의 무릎 꿇은 굴욕. 그 모든 치욕을 아들이 상기시켰습니다. 소현은 청나라 편이 되었다. 인조의 머릿속엔 이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청나라가 소현을 앞세워 나를 폐위시키려는 게 아닌가? 아들이 경쟁자로, 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속삭이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조귀인, 인조의 후궁이자 권력의 화신. 그녀는 종일품 귀인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후궁으로서는 최고 품계였습니다. 조귀인에게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는 것. 그러려면 소현세자 가문이 방해물이었습니다. 전하, 세자빈이 수상한 행동을 한다 하옵니다. 세자빈이 궁녀들과 은밀히 모여 무언가를 도모한다 하옵니다. 조귀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김자점이 있었습니다. 영의정을 지낸 권력의 실세. 그는 조귀인의 사돈이었습니다. 이 둘은 완벽한 파트너였습니다. 조귀인이 궁 안을 장악하면 김자점이 조정을 움직였습니다. 민혜빈에게는 의지할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친정 강씨 가문은 힘이 약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아버지 조선 왕 인조는 적이 되었습니다. 궁궐 앞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렸습니다. 남은 건 세 아들뿐이었습니다. 12살 석철, 8살 성린, 4살 석견. 이 어린 아이들이 그녀가 지켜야 할 전부였습니다. 민혜빈은 관계의 지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가? 하지만 아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적들만 사방에 깔려 있었습니다. 모두가 민혜빈과 그녀의 아이들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민혜빈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의 개혁 뜻은 접겠습니다. 외교 논쟁도 피하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제 아이들의 목숨만 지키겠습니다. 그녀는 세자빈의 권위를 내려놓았습니다. 정치적 발언을 일체 삼갔습니다. 궁궐 구석에 숨듯 조용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권력의 표적이 된 사람에게 안전이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침묵은 약점으로 비쳤습니다. 세자빈이 몸을 사린다. 무언가 숨기는 게 있는 게 분명하다. 조귀인의 입에서 또다시 독이 흘러나왔습니다. 1645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민혜빈의 처소를 감시하는 눈길이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궁녀들의 대화가 끊겼고 상궁들의 태도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의 이름은 죄였습니다. 아직 짓지 않은 죄, 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죄. 누군가 그녀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과연 민회비는 이 관계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족 모두가 권력의 제물이 될 것인가요? 1645년 가을, 궁궐 곳곳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자빈의 처소에서 이상한 물건이 나왔다던데? 청나라에서 가져온 사악한 물건들이라더라.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사실 그 이상한 물건은 소현세자가 가져온 서양 서적들이었습니다. 천주교 경전, 과학 서적, 서양식 기구들. 하지만 조정 대신들 눈엔 모두 오랑캐의 사악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세자가 청나라에서 무역으로 재물을 모았다지 않소?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오. 상소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빈의 행실을 조사해야 합니다. 민회비는 억울했습니다. 남편이 가져온 건 조선의 미래를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서양 과학 기술로 나라를 발전시키려 했던 꿈.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친청파의 음모다. 조선의 전통을 무너뜨리려는 계략이다. 보수 대신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지어 세자빈의 자녀 교육까지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세자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청나라 풍습을 가르치는 것 아닌가? 민회빈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궁녀를 만나는가? 어떤 책을 읽는가? 무슨 말을 하는가? 모든 것이 기록되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는 조귀인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조귀인은 교묘했습니다. 직접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부추겼습니다. 세자빈이 시아버지를 원망한다더라. 밤마다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운다더라. 이런 말들이 인조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인조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언젠가 복수하려 들지도 모른다. 1645년 겨울, 결정적 사건이 터졌습니다. 궁녀 하나가 고변을 올린 겁니다. 세자빈 처소에서 이상한 의식을 보았습니다. 밤중에 무언가를 태우고 주문을 외우더이다. 주술. 조선시대에 이보다 무서운 죄목은 없었습니다. 특히 왕실을 저주하는 주술이라면 사형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변은 너무나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궁녀는 다름 아닌 조귀인의 측근이었습니다. 민회비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의 제사를 지냈을 뿐입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했을 뿐, 누구를 저주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의금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회빈의 처소를 수색했습니다. 궁녀들을 불러 신문했습니다. 증거를 찾으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주술의 증거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인형도 없었고, 저주의 글도 없었고, 수상한 물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게 오히려 증거다. 교묘하게 숨겼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가 횡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회비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반박하면 불경하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침묵하면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죄인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1646년 1월, 더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인조의 수라상에 오른 전복에서 독이 발견된 겁니다.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누가 감히 임금을 독살하려 했는가? 모든 의심의 화살이 한 사람을 향했습니다. 민회빈 강씨. 남편의 죽음을 원망하던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독살하려 했다. 조귀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하,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세자빈을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대신들도 가세했습니다. 왕실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런 폐륜을 용서해선 안 됩니다. 민회빈은 절규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그래야 합니까? 무슨 이유로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주술, 독살, 폐륜. 세 가지 죄목이 완성되었습니다. 증거는 없어도 죄는 만들어졌습니다. 명부는 이미 증거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민회비는 알았습니다.
이건 재판이 아니라 처형 절차일 뿐이라는 것을. 과연 누가 이 거대한 음모를 설계한 걸까요? 그리고 민회빈에게는 탈출구가 남아 있을까요? 1646년 2월 의금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민회빈을 신문하기 위한 국문이 시작된 겁니다. 차가운 돌바닥, 사방을 둘러싼 관리들. 그녀는 최수로 묶인 채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세자빈 강씨, 주술로 임금을 저주한 이를 자백하라. 독약으로 임금을 시해하려 한 이를 시인하라. 의금부 당상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민회빈은 고개를 들어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록되었지만 변명으로만 남았습니다. 궁녀들이 차례로 불려 나왔습니다. 세자빈 처소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첫 번째 궁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밤중에 무언가를 태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는 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궁녀가 나왔습니다. 세자빈께서 혼자 중얼거리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증언은 모두 모호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상했다, 수상했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민회빈은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그건 남편의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혼자 기도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신문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사? 밤중에 몰래? 그것이 제사인가? 말꼬리를 잡는 신문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조귀인의 측근 궁녀가 등장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세자빈께서 인형을 만들고 바늘을 꽂는 것을. 민회빈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대체 누가 당신에게 그런 말을 하라고 시켰습니까? 순간 신문관이 호통을 쳤습니다. 감히 임금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가? 이것이 바로 불경한 태도의 증거다. 민회빈은 무릎을 꿇었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궁 밖에서는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세자빈을 엄단하소서. 왕실의 기강을 바로잡으소서. 보수 대신들이 앞다투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구도 민회빈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변호하는 순간 자신도 연루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회빈의 친정 오빠 강문성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동생은 무죄입니다. 제발 다시 조사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 상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문성도 옥에 갇혔습니다. 세자빈을 두둔하는 것도 죄다. 민회빈의 친정 식구들이 하나둘 잡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동생들까지. 강씨 가문 전체가 타깃이 되었습니다. 3월이 되자 더 무서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세자손들을 제주도로 유배 보낸다. 12살 석철, 8살 성린, 4살 석견. 민회빈의 세 아들이 먼 섬으로 떠나게 된 겁니다. 민회빈은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제발, 아이들만은, 제가 죽어도 좋으니 아이들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강인했던 그녀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의금부 관리들도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명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민회빈은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의 무죄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이들의 생존, 그것만이 전부였습니다. 제 죄를 물으시려면 물으십시오. 하지만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제발 아이들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녀는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세자빈의 권위도 포기했습니다. 그저 한 명의 어머니로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귀인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김자점은 다음 수순을 준비했습니다. 3월 중순, 마침내 최후 통첩이 내려졌습니다. 세자빈 강씨를 패서인한다. 사약을 내린다. 증거도 없이,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오직 의심과 음모만으로 한 여인의 목숨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민회빈은 마지막 진술을 요청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치의 심장은 그 어떤 호소보다 냉혹했습니다.
과연 민회빈의 마지막 날은 어떻게 맞이될까요? 1646년 2월 의금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민회빈을 신문하기 위한 국문이 시작된 겁니다. 차가운 돌바닥, 사방을 둘러싼 관리들. 그녀는 최수로 묶인 채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세자빈 강씨, 주술로 임금을 저주한 이를 자백하라. 독약으로 임금을 시해하려 한 이를 시인하라. 의금부 당상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민회빈은 고개를 들어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록되었지만 변명으로만 남았습니다. 궁녀들이 차례로 불려 나왔습니다. 세자빈 처소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첫 번째 궁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밤중에 무언가를 태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는 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궁녀가 나왔습니다. 세자빈께서 혼자 중얼거리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증언은 모두 모호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상했다, 수상했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민회빈은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그건 남편의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혼자 기도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신문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사? 밤중에 몰래? 그것이 제사인가? 말꼬리를 잡는 신문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조귀인의 측근 궁녀가 등장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세자빈께서 인형을 만들고 바늘을 꽂는 것을. 민회빈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대체 누가 당신에게 그런 말을 하라고 시켰습니까? 순간 신문관이 호통을 쳤습니다. 감히 임금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가? 이것이 바로 불경한 태도의 증거다. 민회빈은 무릎을 꿇었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궁 밖에서는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세자빈을 엄단하소서. 왕실의 기강을 바로잡으소서. 보수 대신들이 앞다투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구도 민회빈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변호하는 순간 자신도 연루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회빈의 친정 오빠 강문성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동생은 무죄입니다. 제발 다시 조사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 상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문성도 옥에 갇혔습니다. 세자빈을 두둔하는 것도 죄다. 민회빈의 친정 식구들이 하나둘 잡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동생들까지. 강씨 가문 전체가 타깃이 되었습니다. 3월이 되자 더 무서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세자손들을 제주도로 유배 보낸다. 12살 석철, 8살 성린, 4살 석견. 민회빈의 세 아들이 먼 섬으로 떠나게 된 겁니다. 민회빈은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제발, 아이들만은, 제가 죽어도 좋으니 아이들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강인했던 그녀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의금부 관리들도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명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민회빈은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의 무죄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이들의 생존, 그것만이 전부였습니다. 제 죄를 물으시려면 물으십시오. 하지만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제발 아이들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녀는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세자빈의 권위도 포기했습니다. 그저 한 명의 어머니로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귀인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김자점은 다음 수순을 준비했습니다. 3월 중순, 마침내 최후 통첩이 내려졌습니다. 세자빈 강씨를 패서인한다. 사약을 내린다. 증거도 없이,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오직 의심과 음모만으로 한 여인의 목숨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민회빈은 마지막 진술을 요청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치의 심장은 그 어떤 호소보다 냉혹했습니다. 과연 민회빈의 마지막 날은 어떻게 맞이될까요? 1646년 3월 15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궁궐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의금부 도사 오이규가 검은 가마를 끌고 민회빈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가마에는 덮개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죄인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민회빈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옷을 정리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세자빈의 품위를 지키려 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오이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민회빈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떨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이들은 무사합니까? 그녀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제주로 떠났습니다. 그 말에 민회빈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만 있다면 그것으로 됐어. 검은 가마가 궁궐 밖으로 나갔습니다. 길 양옆으로 백성들이 담장처럼 둘러섰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세자빈께서 저렇게 억울하게. 사람들의 한탄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누구도 이 처형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노파가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마마, 저승에서는 편히 쉬소서. 민회빈은 가마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백성들만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을. 그것이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사약이 준비된 곳에 도착했습니다. 민회빈은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관리가 사약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검은 액체가 담긴 작은 사발. 민회빈은 그것을 받아들기 전에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하늘이 알고 백성들이 알고 역사가 알 것입니다. 제 아이들을 부디 살려주십시오. 그것만이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장에 있던 관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회빈은 사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단숨에 마셨습니다. 독이 몸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세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석철아, 성린아, 석견아.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부디 살아남아라. 1646년 3월 15일 민회빈 강씨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불과 10달. 그녀의 나이 31살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세 아들은 배에 실려 제주로 향했습니다. 12살 석철은 울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8살 성린은 형의 옷자락을 붙들고 흐느꼈습니다. 4살 석견은 엄마를 찾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들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궁궐로 돌아온 조귀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소현세자의 가문이 완전히 제거된 것입니다. 김자점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왕실의 질서가 바로 섰소. 하지만 모든 사람이 기뻐한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 대신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세자빈을 죽인 것.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는가? 조선왕조실록의 사관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죄악이 아직 밝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단지 추측만을 가지고서 법을 집행하였다. 안팎 민심이 수긍하지 않고 모두 조숙이 조귀인에게 죄를 돌렸다. 이 기록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 사람들도 이것이 억울한 죽음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권력 앞에서 진실은 무력했습니다. 민회빈의 시신은 초라하게 묻혔습니다. 왕실의 예법도 없이, 제대로 된 무덤도 없이 죄인의 신분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녀의 친정 식구들도 비참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오빠 강문성, 사형, 어머니와 동생들, 유배후 옥사, 강씨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제주도의 세 아들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억울한 죽음은 언제 밝혀질까요? 역사는 과연 진실을 기억할까요? 제주도 1646년 봄, 새 아이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석철, 성린, 석견, 소현세자의 아들들이자 민회빈의 핏줄. 이들은 조선에서 가장 먼 섬으로 유배당한 것입니다. 12살 석철은 동생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이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배지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가혹했습니다. 왕손이라는 신분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죄인의 자식이라는 낙인만 있었습니다. 좁고 축축한 초가집. 제대로 된 음식도 약도 없었습니다. 감시하는 관리들의 차가운 시선. 아이들은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1647년 겨울, 둘째 성린이 먼저 쓰러졌습니다. 형, 배가 너무 아파. 8살 소녀는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석철은 동생을 품에 안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기도는 닿지 않았습니다. 성린은 형의 품에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성린아, 성린아. 섬 한쪽에 작은 무덤이 하나 생겼습니다. 1년 후, 1648년 가을, 이번엔 막내 석견이 병들었습니다. 겨우 6살. 엄마 보고 싶어. 석견은 엄마를 찾으며 울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석철은 혼자 남았습니다. 14살 소년이 동생 둘을 땅에 묻었습니다. 미안해. 형이 지켜주지 못했어. 그는 무덤 앞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한양 궁궐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자손 둘이 제주에서 병사했다 하옵니다. 인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귀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하나만 남았구나. 하지만 석철은 살아남았습니다. 동생들의 목까지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나까지 죽으면 안 돼. 엄마와 아빠, 동생들의 억울함을 누가 알리겠어?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한편 한양에서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649년 인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귀인의 든든한 뒷배가 사라진 것입니다. 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소현세자의 동생, 그 복림대군이었습니다. 효종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형의 죽음으로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것, 형수와 조카들이 당한 일들, 죄책감과 의무감이 교차했습니다. 1651년 드디어 조귀인의 음모가 드러났습니다. 효종마저 제거하고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려 했던 계획. 조귀인을 사형에 처하라. 조귀인은 사약을 받았습니다. 한때 궁궐을 좌지우지했던 권력의 화신. 그녀도 결국 같은 방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민회빈의 명예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죄인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은 더 흘렀습니다. 석철은 제주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유배의 신분을 벗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할머니는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1718년 숙종 44년 민회빈이 죽은 지 72년 만이었습니다. 숙종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민회빈 강씨를 신원하라. 그녀의 위호를 회복시켜라. 민회빈이라는 시호가 주어졌습니다. 백성들이 그녀의 억울함을 슬퍼하고 가슴 아파한다는 뜻. 경기도 광명에 제대로 된 무덤이 조성되었습니다. 영회원, 민회빈의 원으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재향이 올려지고 관리가 시작되었습니다. 72년 만에 그녀는 죄인에서 왕실의 일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의 세 아들 중 둘은 제주 땅에 묻혔고 남은 석철도 유배지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친정 식구들도 모두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복권은 산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한 뒤늦은 사과였습니다. 영회원의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소현세자빈 민회빈 강씨지며? 하지만 비석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녀가 얼마나 아이들을 지키려 했는지, 그녀가 마지막까지 무죄를 외쳤는지. 오늘날 영회원은 조용히 서 있습니다. 광명시 노원사동 산기슭. 찾는 이 드문 그곳에서 민회빈은 여전히 질문을 던집니다. 증거는 어디 있었습니까?
제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제 아이들은 왜 죽어야 했습니까? 역사는 72년 뒤에야 답했습니다. 당신은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에,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흐른 뒤에, 권력의 희생양이 된 한 여인, 그리고 그녀와 함께 사라진 조선의 미래, 만약 소현세자가 살았더라면, 만약 민회빈이 살아남았더라면, 만약 새 아들이 자랄 수 있었더라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남은 건 영회원의 돌과 기록뿐,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 권력은 때로 진실을 죽인다는 것. 하지만 시간은 결국 진실을 드러낸다는 것. 만약 당신이 민회빈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남편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당신은 증거도 없이 죄인으로 몰립니다. 새 아이를 두고 사약을 마셔야 하는 상황. 아이들만은 살려달라는 절규가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권력 앞에서 개인이 얼마나 무력한지, 진실이 얼마나 쉽게 묻히는지. 민혜빈은 끝까지 무죄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72년 후 신원되었지만 그녀도 아이들도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광명 영회원, 그곳에 그녀가 잠들어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단순한 과거의 비극으로? 아니면 오늘날에도 반복될 수 있는 경고로? 민혜빈의 마지막은 여전히 현재의 어딘가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누르시면 좋은 일이 찾아갈 거예요. 여러분과 역사의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은 계속됩니다.